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경협전략팀장 황동원입니다.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글로벌 시장 변화가 어떻게 전망될지를 한번 전망해보는 웹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웹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지역경제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SG증권 오석태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충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을 전망하고 아울러서 세계 지역 경제도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듣고 이후에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오석태 이코노미스트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SG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오석태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 위기와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특히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이 키워드가 뭐냐? 어제도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코스피도 일단은 상승세던데 결국 키워드는 지금 봉쇄 해제, 경제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좀 안달의 지가 꽤 되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재선을 해야 되는데 경제를 문 닫아놓고서는 이게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 경제 봉쇄 해제, 봉쇄 완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좀 진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럽에서 또 조심스럽게 봉쇄 해제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떤가? 진짜로 봉쇄 해제, 봉쇄 완화, 경제 정상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선이 됐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나라마다 다르죠. 상대적으로 괜찮은 날도 있고 반면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소위 진원지가 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요. 전반적인 숫자를 보면은 지금 총 확진자 수가 3월 하순 이후 2달 동안 그냥 직선이거든요. 이게 완만하게 좀 드는 기운이 보여야지 이게 좀 이 바이러스를 좀 잡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총 확진자 수는 지금 계속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오히려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원래 8만 명 수준에서 한 2달 가다가 5월 중순부터 이게 올라가가지고 9만 명, 10만 명도 찍거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한참 지금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이러스 다 잡지도 않았는데 이 경제 정상화, 봉쇄 완화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소위 말하는 2차 전염, 세컨 웨이브 위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 분위기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호재를 좀 부각시키고 악재는 좀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줄여놓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컨 웨이브의 위험 분명히 있고요. 저희 같은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경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계속 가자. 그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니 봉쇄니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잡는 궁극적인 해결책 아니죠. 미봉책입니다. 시간 벌기입니다. 언제까지? 다 아시죠? 렘데시비르인지 뭔지 아는 약이 진짜 특효약으로 밝혀지는지
아니면 새로운 약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백신 개발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중국 회사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IVI라고 세계 백신 연구소가 있거든요. 서울대 군에. 이런 데서 또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수백 수천 팀이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 확실히 될 때까지는 어차피 세계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뉴노말은 뉴노말인데 이게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의 그 뉴노말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는 조금 과도하게 낙관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올해 지난 3, 4월에 봤었던 것 같은 그런 급격한 봉쇄,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 지표의 급격한 악화, 이거는 없을 거다. 대강 그 정도의 합의는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또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진짜로 전 세계 경제가 거덜날 텐데 지금 시장이라든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암묵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지난 3월 달에 봤었던 것 같은, 그리고 아직도 일부 경제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진짜 엄청난 봉쇄는 다시는 없을 거다. 설사 세컨드 웨이브가 와도 그런 봉쇄 없이 어떻게 잘 경제와 방역을 잘 균형 잡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 뭐 그런 시각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나라별로 조금씩 보겠는데요. 이게 바이러스 상황을 봤을 때 저는 4개로 나뉘었습니다. 4그룹으로요. 성공한 그룹, 아주 그러니까는 그 완벽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성공한 그룹, 그 다음에 약간 성공한 그룹, 아직 성공 못하고 그냥 좀 버티고 있는 그룹, 그리고 아직 악화에 있는, 일로에 있는 그룹, 4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가장 성공한 나라들에 물론 우리나라 들어가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한국이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보면은 크게 봤을 때 성공한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유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강소국들,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도 끼어 있고 이런 나라들이 그나마 성공한 나라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한국이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나라들 봉쇄 해제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 세계 경제 준위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처음에 3월 달에 유럽이 완전 초토화가 됐었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등의 나라들이 뭐 보면은 표 보면은 뭐 확진자가 뭐 20만 명, 17만 명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안 돼요. 뭐 여기 이탈리아, 스페인이 아직 1000명 넘는 걸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또 조금 더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어떤 봉쇄 완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다들 조심스럽습니다. 이를테면 이탈리아가 이번 여름에 관광객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어차피 유럽 안에서들 주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를테면은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과연 옛날처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갈는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사로 보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데 일단은 뭐 희망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세 번째 그룹이 이 문제가 되는 게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봐도 아직 해결 안 난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매일매일 이를테면 뭐 어제도 보니까 종교 행사 재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재선을 위해서 경제를 이렇게 계속 이 어렵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미국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도 고민은 됐을 거예요. 왜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봉쇄를 하니까 경제적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또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바이러스를 잡았다는 어떤 이 증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적어도 연방 정부는
봉쇄 완화, 경제 정상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2차 그 웨이브, 세컨 웨이브 가능성이 크긴 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반기 경기 전망 내지는 시장 전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느냐. 뭐 정책도 그렇지만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에 있어서도 뭐 사실 지금 뭐 전 세계 확진자 1위 나라가 미국이고요. 이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4가 신흥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뭐 미국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은 뭐 의료보험도 잘 안 돼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료 자원은 있거든요.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의료 자원이 아무래도 선진국 대비 미흡한 데다가 이게 봉쇄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 봉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정부의 능력도 미흡하고요. 이를테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남미에 지금 아마존 유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떤 그 선교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80%가 감염됐대요.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봉쇄 능력도 미흡한 데다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은 어쨌든 간에 능력이 되니까는 재정 뭐 금융 정책, 통화 정책으로 해서 어쨌든 봉쇄도 세게 했지만 대책도 세게 나왔는데 지금 신흥국은 봉쇄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경제도 사실은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한 대책도 선진국 대비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흥국은 결국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실 미국보다도 상황이 나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봉쇄를 중단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해제나 완화도 아니고요. 사실 중단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본 나라로는 인도가 사실 뭐 별로 낮은 거 없는데 지금 뭐 10만 명에서 사실 인구가 14억인데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인도가 못 참고 봉쇄를 좀 해제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지금 사실 문제인데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결국은 6월 달부터 못 버티고 봉쇄를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선진국하고 신흥시장국 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갭이 그 남북 간의 갭이라고도 하죠. 이게 좀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금융시장에 놓고 보면은 신흥시장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갭이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 갭을 벌리는 게 물론 원래 차이도 있는데요. 뭐 신흥국이 사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신흥국이겠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더 바이러스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나듯이 나라 간의 어떤 빈부격차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았다고 볼 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봉쇄를 완화 내지는 해제하면서 어쨌든 경기 지표는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세컨 웨이브, 2차 감염이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바이러스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제 생각에 확실한 거는 3, 4월만큼의 그런 엄청난 봉쇄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다. 설사 2차 감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봤던 그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뿐이지 진짜로 뭐 무지막지하게 뭐 공장 다 문 닫고 강제로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그런 엄청난 봉쇄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정책 대응이 중요한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하반기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상황을 좋게 봅니다. 좋게 본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솔직히 더 확확 올라가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이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봉쇄 해제 들어가서 어쨌든 경기 지표는 상반기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정책 대응인데 왼쪽은 재정 정책의 대응이고 오른쪽은 통화 정책의 대응인데 이거 사실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의 재정 정책 대응이라는 게 결국은 재정 적자거든요. 그럼 재정 적자를 내려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국채 빚을 져야 되는데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중앙은행의 자산 매수거든요. 뭘 샀겠습니까? 국채를 샀습니다. 결국은 이게 뭔 얘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그거 정부 준 거예요.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의 노력을 선도한 데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그 재정 통화 정책을 노력을 쓴 것도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3월 달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까지 상대적으로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뭐 앞을 내다본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어차피 유럽은 그 EU기 때문에요. 뭐 마스트리트 조약도 있고 ECB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의 운신폭이 작습니다. 왼쪽 보시면 나라마다 그 재정 정책의 그 쓴 폭이 다르잖아요. 독일은 왕창 썼고요. 반면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조금 썼는데,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인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 이 유럽이 재정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재정을 아꼈던 독일은 막 돈을 썼고 이탈리아는 조금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뭐 조약이고 뭐고 없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 흔히 하는 대로 뭐 기축통화기 때문에 돈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국이 그거 한 겁니다. 돈 찍었어요. 얼마 찍었냐? 대략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미국 정부 준 거예요. 그럼 정부가 지금 신나게 여기 보면은 뭐 가게한테도 뿌렸고요, 실업수당도 뿌렸고, 뭐 정부 보증해가지고 또 이 그 기업체들한테 빌려주기도 했고, GDP의 약 13% 정도의 돈을 뿌린 겁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뭐 세컨 웨이브든 뭐든 간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돈을 이렇게 풀었어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유럽은 더 풀 겁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게 또 리커버리 펀드 그래가지고요, 유럽이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 전체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ECB가 돈 찍어서 이 돈을 결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집중적으로 주는 거죠. 이런 걸 하면은 결국 돈이 풀리는데요. 자, 돈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 돈 환수를 하겠느냐? 환수 힘들 겁니다. 어차피 금융위기 때 그때 했었던 진짜로 이 그 자산 매수, 이 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긴 있죠. 근데 보면 물론 이게 적분 비슷하게 면적이긴 한데요. 근데 보면은 지금 네? 코로나 때 자산 매수한 거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뭐 옛날에 뭐 금융위기 때도 뭐 엄청나게 뭘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 이제 세 발이 피거든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진짜 이 지난번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 그때 푼 돈에 진짜 엄청난 배수로 지금 풀었는데 이 돈 회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을 하겠죠.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인플레이션은 안 올 것 같아요. 왜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인플레이션 씨가 말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면은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전쟁이 나든가 아니면 진짜로 이 기업과 노동자 간의 역학관계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이 났으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막 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임금과
물가 간의 그 악순환 이게 다시 작동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금융시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망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라면은 솔직히 부동산 가격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필요가 없을 거다. 뭐 재택근무를 하니까 등등등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저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2%는 돈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2%는 돈 계속 풀린 채로 계속 몇 년 동안 있을 텐데요. 그대로. 금리는 당연히 제로금리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풀린 유동성이 회수 안 될 거다. 그런 기대 플러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거다. 거기다가 어쨌든 시간이 문제지 백신이나 치료제 둘 중에 하나는 개발될 것이 아니겠느냐. 요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결국 그 근저에는 이렇게 결국 실물 경제가 나아진다. 유동성 풀린 거 환수 안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이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거다.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두 달 동안에 그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고요. 하반기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설사 2차 감염이 있더라도 그런 3, 4월에 봤었던 엄청난 그런 봉쇄 그리고 뉴욕이나 밀라노에서 있었던 그런 진짜 전쟁 상황 같은 거 그런 게 없다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그러면 봉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시면은요. 미국이 그냥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지금 16% 이상이 실업자입니다. 그리고 더 늘어납니다. 제가 볼 땐 20%까지 갈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전체 그냥 일하는 사람이 20%가 지금 잡을 잃어가지고 실업수당 받고 있다는 거 이거 3개월 이상 할 수가 있을런지 이게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봉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저희 은행 그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시작한 건데요. 지금 미국이 저러다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 농업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닭, 소, 돼지 이런 축산업 같은 경우는 모여가지고 진짜 공장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독축을 해야 되는데 뭐 신문에 나온 거 있을 거예요. 타이슨 푸드라고 그 닭 도축하는 공장이 문을 열었는데 확진자가 생겼다. 근데 그럼 문을 닫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진짜로 굶어 죽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봉쇄 완화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닭 공장, 돼지 도축장, 소 도축장은 다시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석유 생산인데 이쪽도 결국은 미국이 뭐 천신만고 끝에 어쨌든 산유국이 됐는데요. 근데 그럼 이 셰일 요거를 그럼 포기할 거냐? 계속 문 닫고 있으면 셰일 그 회사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요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기름값도 올려야 되고 뭐 드라이빙 시즌에 어쨌든 간에 국내라도 여행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또 마찬가지로 봉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페드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고요.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 자, 그러면 페드가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페드가 그럼 다 썼느냐? 소위 말하는 무기고에 있는 탄약고에 있는 탄약을 다 썼느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매수. 실제로 이거 한 중앙은행들 있죠. 마이너스 정책 금리는 사실 뭐 ECB나 BOJ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 매수도 일본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ETF 형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페드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거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월 달에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보면 미국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 우려가 있는 데다가 하반기에 어차피 페드의 정책을 추동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주가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연말 동안에 미국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이상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페드 뭐 하냐? 마이너스 금리 해라. 별 수가 없어요. 뭐 해야죠. 그래서 저희 은행 기본 시나리오에 페드의 추가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마이너스 금리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는 전 세계 경제를 금융위기에서 살렸던 게 중국인데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사실 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통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조금 이 조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은 어차피 우리 뭐 어차피 이거 바이러스랑 같이 살자 그런 마음에서 부양책을 쓸 수가 있다면은 중국은 사실은 부양책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 우려, 특히 기업 부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중국이 이 미국에 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좀 덜 쓰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16페이지 보시면은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국채 발행 물량 보시면은 아까 미국의 진짜로 엄청난 재정 적자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의 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중국발 경기 부양책은 어차피 중국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전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미중 간 갈등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일단은 물론 장기적으로야 미중 갈등이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뭔가 중국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이 코로나에서 중국으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경제 개방 뭐 내지는 봉쇄 완화를 좀 빨리 하려는 그런 약간 그 전략적인 세고가 들어간 거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선방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를테면은 1사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인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중국이 마이너스 9.8%였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7%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상황인데 그래도 고용 시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거의 뭐 IMF 이후 가장 최악일 정도로 고용 시장이 나빠졌는데 이게 보면은 특정 산업, 특정 부문 그리고 이를테면은 소위 말하는 이 그 특별 고용이라고 그러죠.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자영업자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프리랜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대책이 지금 상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3차 추경으로 주로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를 쓴다 그렇게 나왔고요. 사실 크게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뭐 한국도 사실은 아까 보셨던 2차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 하반기에 뭐 출렁출렁거리는 게 있을 텐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2월, 3월에 봤었던 그런 굉장히 좀 강력한 물론 봉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재현되기는 힘들다는 가정하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좀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보면은 내수가 좀 회복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수출이 요즘 안 좋다고는 합니다만은 수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그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좀 완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 급격한 회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바닥 찍는 거는 한 6월쯤 되면 바닥을 찍고 7월쯤부터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 통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2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반전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뭐 콩글리시라고는 하는데 연택트 시대, 재택근무 시대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덕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님 발표 고맙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주로 이제 실물, 금융,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백신 이런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계 지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충재 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조충재입니다. 저는 앞에 먼저 발표하신 우리 오석대 에코노미스트님이 발표 내용과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망을 하고요. 또 올해 전망의 특징, 그다음에 전망의 전제 조건,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국별로 성장률 전망과 함께 그 근거,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세계는 이제 뭐 코로나19, 코비드-19 뭐 이전과 이후, 그래서 뭐 A, BC, AC 이렇게 구분된다고들 이미 합니다. 그래 실제로 우리 원에서도 이 전망치를 보면은 확인하게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이달 초 저희 KF가 추정한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치는 마이너스 2.6%입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 막대기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포 코로나 BC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이 발표한 전망치가 3.2%였습니다. 녹색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달성한 성장률 2.9%보다 당초 0.3%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오히려 전망을 했는데, 결국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8%포인트나 감소해서 이제 마이너스 2.6% 이렇게 역성장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나타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도무지 발생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측도 못했던 그런 리스크가 생겼고, 이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왼쪽 편에 보시면은 그 미국, 유로, 일본 등에서는 6 내지 8%포인트대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여기에 중국이나 인도 신흥국들 중에서 이 경우는 한 약 4%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 아세안은 조금 더 많은 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조정이 됐고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자원 가격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마이너스 6 내지 7%포인트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 작업을 할 때 특히 올해는 좀 몇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수요 공급 측면에서 반영했습니다. 먼저 이 공급 측면에서 앞에 그 오석태님이 잘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 봉쇄로 인한 어떤 공급 타격을 저희들은 노동 공급 제한을 요소로 잡아서 약 30% 정도 노동 공급이 올해는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 봉쇄 기간을 보셨겠지만은 대체로 직접적인 영향만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3 내지 4개월 정도 불가피한 것 같고요. 여기다가 계속 파급되는 공급망의 교란이라든지 국가별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이 공급망 교란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공급 측면, 그리고 또 봉쇄에 따른 어떤 소비 충격, 투자 감소, 여기에다가 소비 투자의 심리 위축, 뭐 이런 어떤 것까지 반영을 했고요. 또
무역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항공이나 해운 요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반영을 했고요. 또 유가 충격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연구소 나온 보고서를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세계 3대 유종 연평균 올해 유가를 한 27달러 정도로 상정해서 전망했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거는 아까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겠고요. 성장률도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올해 경제 전망, 국가별 전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큰 전망을 하는데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전망 요인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틀린다면 어떤 이유인가 가장 크게 문제인가 하는 거죠. 포괄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이 경제 활동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리적 정상화까지는 언제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저희들은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지만 지금 이번 전망 시나리오에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리스크 요인을 조금 더 나눠보면 우선 방역 및 의료 체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의료 체계 붕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더욱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도 주요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적절히 통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망에 조금 반영을 했고요. 다만 이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혼란을 만들어내면 다시 우리 전망 작업을 조금 더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시경제 정책의 여력입니다. 결국 올해 세계 경제는 국가별 전망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전망의 조건 시나리오가 국가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성장률 하향 조정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들은 다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연구는 대체로 크게 봐서 대외 개방도, 그다음에 서비스 비중,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여력, 여기에 각국의 정책적 대응 등을 고려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의 회복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사건 및 자국 우선주의, 이것도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와 얽혀서 이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현상이 이미 심화가 되어 있고요. 또 일단락되었던 G2 간의 무역 분쟁이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계속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리스크들이 이 발현이 되고 실제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때마다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 전문가 풀을 한 300명 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제전망에서 한 50분이 경제전망국만 참석해 주셨는데 거기서 나온 전망치가 보니까 대충 마이너스 한 2.3% 정도 나와 있고요. 지금 가장 우선돼야 될 어떤 정책 순위는 보건 및 방역, 정부 지출 확대, 통화정책 및 유동성 확대, 국제공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환시장 잠시 보겠습니다. 올해 내내 강달러세와 함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 이미 불안이 한번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그러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이후에 빠른 속도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적 대응을 하면서 일단락 좀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2008년에 동원되었던 각종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일종의 학습 효과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이후에 실물 경제 쪽에서 조금 더 지표 악화들이 완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또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미국 연준하고 통화 수합을 빨리 체결하면서 비교적 올라갔긴 합니다만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역의 성공 상황이 지금까지는 지속되고 있고요.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원하는 좀 하반기로 가면 오히려 조금 더 소폭 강세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을 보면은 주요국 기준금리는 이미 거의 제로 금리 상태고요. 지난 3월에 시장이 가장 불안했을 때 뭐 일본 국채 금리마저도 여기 보시겠습니다만 하락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나 실물 경기 및 경제 심리 위축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워낙 그 주요국들이 국채 발행을 지금 확대할 계획을 다 갖고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금리 하락을 조금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마 상계 유종 평균으로 대충 한 20달러 정도를 반영해서 올해를 전망하고 있지만 이 유가 전망 자체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뭐 지정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일 혁명을 통해서 이 국제 유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욱더 어렵게 됐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에서 이미 감산 합의를 했습니다만 감산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또 공급가인 물량을 비축하기도 실제로 쉽지도 않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 비축유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뭐 어떤 이런 이견들이 있으면서 이것도 계획된 대로 충분히 비축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내내 저유가가 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참고로 여기 오른쪽 편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세일가스 세일 기업들 한 50대 기업, 상위 50대 기업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손익분기점을 뭐 이렇게 노란 점선으로 표시한 건데요. 뭐 좋은 기업들은 앞에 한 20달러대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40달러대 쪽에 가깝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유가가 계속된다면은 이 세일 기업들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뭐 파산이 계속 확대되면 또 이것들이 국제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국별로 전망하고 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뭐 결론적으로 한 6% 포인트 역선장이 불가피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미 4월 중순 이후에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뭐 정점을 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쇄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이 소비 투자 감소가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2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50년대 최고 최저치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지금 3월 뭐 4월 들어 급등해서 거의 15% 16%까지 치솟고 있고요. 그 제롬 파월 연방준비 제도 의장도 뭐 20%도 기록할 수 있다고 이미 최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미 뭐 연율입니다만 마이너스 4.8% 성장했고요. 2분기에도 지금 생산 급감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미 4월 ISM 제조 지수가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좀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됐습니다만 이 41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0%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뭐 역대 최고 규모, 그다음에 최고 빠른 속도로 경기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뭐 거의 사실상 제로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 체제에 돌입되어 있고요.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2조 8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스피드 면에서는 미국이 제일 빨랐던 것 같습니다. 거의 3월 중순경에 WHO가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거의 한 2주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이런 어떤 대응 조치를 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한 2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로 공화동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 3조 달러 정도 이런 인프라 쪽 말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또 민주당 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기 방어 노력으로 한 3, 4분기에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저희들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두고 G2 간의 그 마찰이 뭐 이미 통상, 뭐 기술, 그다음 뭐 어제 아래부터는 이미 뭐 환율 금융 쪽으로도 막 확산되고 있죠. 이게 전방위적으로 결국 확산되면은 요즘 새로운 뭐 이야기되고 있는 더 그레이트 디커플링, 뭐 대결별의 시대, 신냉전의 시대, 뭐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뭐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민감한 뭐 대만 문제, 홍콩 문제, 뭐 신장 위구르 문제 상당히 이미 마찰이 시작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게 나타나게 되면은 당사자 G2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몸담고 있는 모든 글로벌 경기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은 여기 왼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2018년부터 경기가 조금 둔화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소비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 3월 신규 등록돼서 주요 국가별로 지금 마이너스 감소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4월 데이터가 있어서 더 업데이팅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탈리아는 97%, 98%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스페인도 97% 마이너스입니다. 프랑스도 마이너스 89% 나왔고요. 독일도 비교적 선방했던 독일도 지금 마이너스 61%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로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그 생산 감소, 소비 감소 효과가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뭐 봉쇄는 완화되고 있지만 소비 충격, 생산 충격이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고요. 이게 블랙시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유럽 경제 심리가 이렇게 지난해 연초까지 조금 이렇게 회복되다가 지금 또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EU나 각국은 경기 방어에 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는 보면 저희들은 마이너스 한 7.3%, 그 중에서도 독일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입니다. 마이너스 6%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조금 더 많은 마이너스 8%대 역선장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한편 이런 그 돌발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EU 시스템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유로 차원에서 뭐 공동채권을 발행한다, 또 최근에 뭐 5천억 유로의 그 부흥기금 조성을 한다는 게 뭐 미국, 프랑스와 독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뭐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 조율에만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올해 말까지 이미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영국하고 EU의 미래관계 협상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또 다른 선진국 일본도 결론적으로는 기대했던 내수 회복이 불가능해서 마이너스 6% 이상 역성장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8%에서 10%로 인상하고 바로 이제 민간 소비가 급감하면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지금 1분기에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확산되면서 마이너스 20%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아베 정부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뭐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 내수 회복의 기폭제로 많이 활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도쿄 올림픽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도쿄 올림픽은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미 그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이너스를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연간 국채 매입 목표를 정해놨습니다만 다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사실상 미국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여기다가 일본은행도 미국처럼 뭐 CP 등 위험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만 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을 실행하고 있고 지금 2차 추경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기초재정 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뭐 아베 정부의 목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정치적 입지도 뭐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인도와 함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알려진 대로 이미 방역이나 치료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고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서 올해 한 2.2% 정도의 성장으로 선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엄격한 봉쇄로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그래서 뭐 V자형 회복이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책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개발 등이 이미 지방 정부들과 이미 조율이 되고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5G나 AI 등 미래를 위한 신형 인프라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 중국의 내부의 어떤 경기 방어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이기도 하면서도 또 상당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신형 인프라의 정의를 보십시오. 상당히 그 포괄적이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입니다. 뭐 정보 인프라, 뭐 융합 인프라, 또 뭐 혁신 인프라. 그리고 또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의 이런 어떤 각 부분에서의 어떤 굴기 정책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대 신형 인프라 투자 분야와 목표를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오는 7월에 예정대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8일로 종료될 양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또 어떤 그 계획에 대한 일정, 그다음에 대규모 이 소비 부양책들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의 뭐 기업 차원이나 정부 차원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같이 2% 정도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지만 이 정책 여력보다는 외풍이 강한 경제 구조, 다시 말해서 한 80%에 이르는 그 원유 수입 의존도가 지금 초저가인 현재의 경기 방어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 의존도, 그리고 현재까지 양호할 걸로 예상되는 그 몬순 기후에 따라서 농업 생산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대충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경기 버팀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그 소비 충격 등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4월 신차 판매 대수가 제로였습니다. 5월 중순 실업률이 이미 24%까지 치솟았고요. 제조 PMI 지수가 4월 한 자릿수 5.4로 급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는 그래서 지난 주말 또다시 기준금리를 내려서 지금 역대 최저금리를 해놓고 또 GDP의 약 10%에 달하는 그 최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적자 확대 등 불가피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인도는 보건이나 위생 의료 환경이 상당히 낙후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이 되어서 이 국가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리스크가 있는 것이 인도의 최대 리스크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그리고 또 투자 지역인 아세안 5개국은 한 마이너스 0.3% 정도 소폭 역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있었고 올 1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가 소폭이나마 지난 22년 만에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 각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별 특징에 따라서 회복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나 서비스 비중이 낮은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자원 수출 타격으로 한 0.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베트남은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종식을 지난 4월 말 파리 선언을 했고 외국인 투자들이 막 생산을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고 있는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3%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저유가 때문에 마이너스 한 4% 이상 역성장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2019년부터 성장세가 대폭 둔화된 상황에다가 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저희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원료 수출 의존도가 높고 또 올해 이미 예산에 반영된 유가가 42달러입니다. 상당히 지금하고 너무 격차가 크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도 러시아의 경우는 원료 수출 단가가 10% 정도 하락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확진자가 늦게 나왔습니다. 3월 중순 이후 나타나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타격보다는 자원 가격이 이미 상당히 하락되어 있고 또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경기 급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주로 자원 가격 하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은 중국과 러시아 거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송금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서 이 대폭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열악한 보건 위생 환경도 리스크로 상존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은 지난해까지만 경기가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뭐 소비, 뭐 수출 급감을 겪고 있고, 또 워낙 브라질 경제적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자원 수출 중심 구조여서 한 5% 이상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겠습니다만 대통령과 장관, 주정부, 그다음에 뭐 지지자들의 분열, 뭐 최근에 또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각종 이 정치적 분열 이런 것들이 복합 리스크까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멕시코는 이 교역이나 송금에서 미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타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최근 뭐 9번째 사실상 이 디폴트 국가 채무 불이행을 선포했고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도 뭐 지하 자원을 많이 수출하고 있고 또 관광 수입 비중이 높아서 역성장이 불가피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사우디와 같이 산유국의 경우는 당연히 국제유가 영향을 부정적으로 많이 받고요. 이집트와 같은 비산유국은 뭐 관광산업 타격 뭐 이런 것들 등으로 전반적으로 역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중동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한 대형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이 발주 국가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나빠진 상황이고요. 또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따른 이 법정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유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진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입니다. 이것도 역성장이 불가피합니다만 중남미나 중동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이 반대로 또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타격이 좀 큰 나라들은 대체로 보면은 대외 의존도나 자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입니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대표들인데 각각 마이너스 한 4.9%, 마이너스 3.7% 정도로 크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여기 에티오피아나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소폭 2019년보다 소폭 둔화됐습니다만 한 6% 정도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충재 소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오스트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주로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본 반면에 우리 조충재 소장님께서는 각 지역 경제를 좀 구체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의도 받았고요. 지금 현장 질의도 받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오스트 이코노미스트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키예프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올해 전망을 했는데요. IMF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너스 세계 경제 전체 마이너스 한 2.6% 역성장할 걸로 봤죠. 대신에 저희보다 조금 먼저 했습니다만 4월에 나온 IMF에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역성장 등도를 조금 더 낮게 본 건데요. 뭐 각 그 전망 기관마다 전망하는 로직도 있고 툴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전망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했는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국가별로 저희들이 조금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들하고의 성장률 격차, IMF하고의 전망 격차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건데요. 중국
전망치 격차가 한 1%포인트 정도 납니다. 뭐 중국이 G2 국가니까 그 정도 차이가 가장 큰 IMF하고 다른 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KF는 중국 경제 전망을 조금 더 IMF보다는 조금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발생 그 우한에서 나오고 난 이후부터 중국 경제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3월 중순까지 정도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상황이 개선된다고 할 때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할 건가를 지표로서 측정하고 찾아갈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프락시 데이터를 많이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바이두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외출 지수라든지 교통량 증가 지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게 지금 어떤 이유인지 지수가 다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 중순까지 정도 해보면은 거의 연안국 뭐 베이징이나 우한 같은 지역을 빼고 동부 연안에 있는 어떤 주요 도시들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어떤 데는 90% 정도로까지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조금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국 경제 자체가 이미 상당히 그 서비스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내수 비중이 높아져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6.8% 타격이 1분기에 이미 크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봉쇄가 어느 정도 충분히 통제 가능 수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빨리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의 그 서비스 소매 유통의 전체의 그 온라인화가 한 25%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까지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측면도 이 충격에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근거로 나름대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네. 네, 혹시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님 예, 뭐 크게 봐가지고요. IMF 숫자는 4월 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처음 그러니까 초기 충격이 상당히 클 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크게 보면은 뭐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략 제 생각에는 IMF 숫자보다는 조금은 좋게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 전망치가 약간씩 앞으로 뭐 한 몇 달 사이에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온 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 그 경제적 이익이 뭐가 있는지 또 리스크도 혹시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인데요. 예, 글쎄요, 오석태 이코노미스트.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좋은 거겠죠. 근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그거를 진짜 돈을 뭐 진짜 이제까지 봤던 것 같이 진짜 어떤 회사나 거기서 딱 독점권을 가지고 한다면은 떼돈을 벌 텐데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뭐 백신 개발 자체로만은 좋은 소식이고 거기다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개발한 회사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그 이익이 작아도 이게 뭐 말이 쉽지 전 세계 70만억 인구를 다 접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뭐 그 이익을 뭐 그 개발사가 독점하지 못하던 조치가 있다 한들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만에 하나 우리나라 어떤 회사에서 개발한다면은 경제적 이익이 그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리스크라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면은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서 그거를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이러면서 지탄을 받는 게 그게 최고의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WHO 총회의 대통령께서 연설도 하셨지만은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개발하고 있는 곳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어떤 회사가 그런 걸 개발해내고 특히 한국에서 그걸 개발해내면 우리 K방역과 함께 우리 국가의 국격, 이미지, 브랜드 그리고 개발한 그 회사의 그
브랜드 파워, 기술력 이런 걸 세계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걸로 충분히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또 혹시라도 2차 감염이 현실화된다면은 혹시 뭐 우리가 겪는 그런 위험 말고도 혹시 그것으로 인한 이득이나 장점은 없을까 하는, 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볼 나라와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로 뭐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다를 게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2차 감염이 현실화가 되고 만약에 진짜 3월 달과 같은 정도의 강도, 아까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3, 4월에 봤던 것 같은 그런 사태가 진짜로 뉴욕이나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게 확실하게 자리가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바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까지 학교에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로 애들이 모여서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런 게 어떤 형태로든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고 그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2차 감염이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 갑자기 또 천지가 개벽하는 뭐가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논의 단계에서 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뭐 재택 근무니 뭐 원격 강의니 그런 것들이 2차 감염이 돼서 진짜 어떤 심각한 상황이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변화가 실질적인 어떤 걸로 다가오면서 결국은 진짜로 이익을 볼,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대인데요. 근데 진짜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나라로 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근데 한국이 그런 첨단 산업 쪽에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반도체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사실 뭐 한국이 당연히 뭐 이득을 봤으면 봤지 손해 볼 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네, 뭐 2차 감염 현실화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미 저희들 전망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도 빨리 마스크 벗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팬데믹 현상, 세계가 다 고통 겪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이익을 보고 안 보고로 나누기는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에 아까 제가 그 세계경제 전망 리스크 요인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사태에서 견뎌낼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재정 거시경제 정책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방역에 또는 그 보건위생의 그 환경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어떤 그 국가의 그 회복력이겠죠. 위기에 대한 이 회복력이 갖춰진 국가들은 결국 상대적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취약한 국가들은 상대적 불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고, 크게 보면은 신흥국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국제적 공조등을 통해서 이 신흥국을 도와야 되는 또 명분도 나오는 거고요. 또 신흥국을 돕고 그래서 전염병의 파급을 줄이지 않으면 또 똑같이 세계가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은 사업적인 측면, 한 분은 지역 경제 측면에서 봐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뭐 주가 2,000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설명 과정에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G2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G2 경쟁 속에서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뭐 점쟁이 같은 이야기인데요.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성공 못하면 혹시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에게 리스크가 될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동의를 하는 게, 물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더 좀 공격적이고 좀 사회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갑자기 중국에 좀 우호적으로 나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뭐 소위 말하는 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뭐 다 천하가 다 아는 얘기가 됐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도 지금 별로 사람들이 안 놀랍니다. 이제 적응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뭐 지금하고 비슷하게 간다. 근데 트럼프가 낙선을 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특별하게 저는 나아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많은 또 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는 좀 모멘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소위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남북 관계는 모멘텀을 잃은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남북 관계에 그렇게 호재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보기를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봐가지고는 뭐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봐서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그래도 정도가 미중 간의 갈등 정도가 조금은 줄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뭐 약간은 뭐 한국에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미중과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 미중 관계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경제 전망 그런 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어차피 뭔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 돈 말씀드린 대로 더 풀면 더 풀었지 회수는 못한다. 그런 기본 전제는 그리고 또 하나 미중 간의 관계는 어차피 일단은 악화 경로에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뭐 그런 어떤 그 큰 틀은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계속 집권을 하든 별로 달라질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뭐 저도 이게 크게 뭐 코멘트나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뭐 재선을 제가 전망할 수도 없고요. 다만 뭐 여론의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뭐 트럼프 지지율이 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미국 대선을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선거 전에는 대선 전에는 민주당이 조금 인지도 뭐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가 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또 사실 그렇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저 오숙태 에코노미스트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누가 되든 지금 이런 어떤 지투 간의 마찰이라는 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도의 문제지.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그 누가 집권할 건가를 상정하는 것보다 이 현상 자체를 디폴트로 잡아놓고 우리가 뭐 기업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뭐 개인적으로든 하여튼 이렇게 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그 관련 질문인데요. 향후에 미중 간 그런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또 혹시 두 분. 네. 일단 뭐 양상은 지금 일단 뭐 아까 오석태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양쪽에 특히 이제 미국은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아까 또 대선까지는 어쨌든 재집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뭐를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1월에 겨우 타협이 되어 있던 무역 협상안 자체는 지금 뭐 고사하고 뭐 서로 거의 완전히 난타전이 됐지 않습니까? 서로 아픈 데만을 더 꼬집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은 급기야 지난주 최근인가요? 뭐 환율까지 이제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뭐 통상, 뭐 관세, 통상, 뭐 기술, 그다음에 이제 환율, 금융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만 문제, 뭐 홍콩 문제, 뭐 신장 위구르 문제 민감한 것들까지 다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대체로 생각이 비슷하겠습니다만 결국 대선용일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모든 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미중 간에는 상당히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예측을 하는 게 그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꼭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네. 오숙태. 예. 뭐 이제까지는 무역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관세 쪽에 주로 그러니까는 있었는데 근데 관세라는 게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뭐 한때는 진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에 절반 이상의 관세가 매겼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 일단은 일부 호출해 놨는데,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관세보다는 특정 부문에 좀 지금 보면은 관세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공격 수단이긴 한데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를테면 기술, 화웨이 반도체 얘기, 그 다음에 또 중국 회사들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얘기, 그리고 또 뭐 미국에 있는 펀드들이 중국에 뭐 또 투자하는 얘기 등등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의 특징은 어쨌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떤 생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무역 전쟁이었는데, 근데 이미 무역 전쟁이 아니고 굉장히 전선이 넓어진 지 오래가 됐는데, 저는 무역 쪽은 사실상 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른 쪽에서 지금 나오는 뭐 기술, 뭐 그다음에 금융 등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미 뭐 반도체 쪽은 뭐 조치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제 생각에 관세는 전면전이고, 그리고 나오는 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라든가 그쪽은 뭐 국지전이고, 그래서 저는 전면전보다는 국지전 중심으로 공격했다가 또 잠시 쉬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예. 한번 좀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네. 이번 하여튼 코로나19 그리고 또 이게 미중 간 이게 이제 더 격화지는 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미 이제 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이제 생겼겠습니다만, 뭐 한일 간의 수출 규제 문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뭐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이나 생산 기지를 두고 그냥 효율성만 가지고 자본을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통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되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회복 가능성, 항상 어떤 위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담보되는 어떤 재배치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 G2 간의 마찰이 강화되면서 지금 최근에 거의 뭐 3월 뭐 이럴 때인데요. 뭐 저희들 연구소에서 보고서도 몇 번 나오고 했습니다만, 거의 사실상 중국 자본을 견제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뭐 유럽,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인도, 뭐 호주, 뭐 미국은 당연한 거고요. 실제로 미국은 그 M&A 심사 통과했던 걸 갖다 취소도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일본도 지금 여기에 이게 중국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미 동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큰 흐름 속에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도 어떤 GBC 재편 전략 이런 것들을 조금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우리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발표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이제 곤두박질 칠 때, 내려갈 때 부동산은 좀 어떻게 될까? 아까는 이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경제가 악화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뭐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되면은 물론 뭐 자산 가격이 빠지면서 뭐 부동산도 빠질 텐데요. 근데 제 생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첫째, 주식은 오르는데 부동산만 빠진다. 뭐 그런 거 생각하기는 좀 비현실적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그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고, 또 하나는 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고 플러스 이제까지 그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이 집중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실리콘밸리면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뭐 대도시들 뭐 거긴 뭐 우리나라 서울도 들어가고요. 그랬는데 그런 도시로의 집중이 과연 이게 해소가 되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재택근무하고, 그리고 적어도 뭐 옛날보다는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하는 뭐 직주근접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주가도 하락하는 정도의 진짜
아주 큰 경제 부정적인 충격이 오면 당연히 부동산은 따라서 부동산도 하락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쨌든 경제가 어느 정도 지탱할 정도 그렇게 뭐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질적으로 달라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저는 솔직히 금융 측면에서 보면은 유동성은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옛날보다는 뭔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중심지에 대한 집중이 완화가 된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집중이 살아있다면은 적어도 뭐 웬만하면은 부동산 폭락 하락 그렇게 가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급등이 더 이상 없다, 약간 안정돼 있다, 뭐 그 정도 보는 게 아마 그나마 좀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냐. 적어도 뭐 부동산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가정을 하려면은, 결론을 내리려면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론을 전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이 두 연사분이 중국 경제 전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크게 주시죠. 다른가요? 뭐 어쨌든 하시죠. 제가 볼 때는요, 뭐 상대적으로 중국이 부양책이 옛날보다 좀 미흡하다, 약하다, 내지는 미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 측면이었지. 네. 여기 퍼센티지가 2.2%인데요. 저희 은행 그 올해 성장률 예측치도 거의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차이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경기 회복을 이끄는 그런 힘은 없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별로 안 하는 그런 상태다. 지금 G2가 나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끌고 갔는데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이나 고립이 된 상태에서, 아까 미국이 주도한다는 거는 금융 측면이에요. 금융 쪽에서 미국이 뿌린 요 유동성들이 전 세계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금융시장을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제의 힘으로 이 경기 회복을 일으켰다면은, 지금은 어차피 경기 회복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인데, 일단 자산시장의 회복은, 적어도 자산시장의 회복은 미국이 이 뿌린 유동성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뭐 크게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사실은 신흥국의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신흥국이 만약에 위기에 처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좀 부정적이겠죠.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이게 경제 회복 능력이 낮았고요. 거기다가 뭐 보건위생 환경까지 낮기 때문에 그런 복합 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코로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라든지, 또 어떤 특정 국가에서 대체로 이제 신흥국의 그 위험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되면 이게 전파력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 있는 신흥국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뭐 한국 경제도 결코 도움이 될 것은 아니죠. 특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 그 취약성이 큰 나라에게 데미지는 당연히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 이미 10년 전 그 세계 금융위기 때부터 일종의 컨센서스가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한은 막자. 그 당시 사실은 리만 브라더스를 부도를 냈던 결정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는 뭐 대마불사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암묵적으로는 대마불사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르헨티나가 뭐 디폴트가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아르헨티나는 디폴트가 디폴트예요. 맞습니다. 9번째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신경도 안 쓰고요. 어차피 거기는 디폴트였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아니었던 적보다 훨씬 많은 나라라 그냥 거긴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 측면에 있어서도 일종의 부도 유예 협약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급격한 이를테면은 뭐 아시아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80년대 그런 뭐 남미 위기 그리고 90년대 그 초중반 중반의 멕시코 위기 같은 그런 어떤 이 전형적인 이머징 마켓 위기는 지금 컨센서스가 뭐 IMF나 뭐 어떤 그 선진국 그 G20 컨센서스가 그런 위기는 막자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를 막았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단기적인 위기는 없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실 지금 뭐 중국은 신흥국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적어도 그런 덩치라든가 사실 국민소득도 이제 10,000달러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진짜 신흥국들, 그러니까 특히 뭐 인도나 아니면 남미 여러 나라들이나 그런 데들은 당분간은 좀 어려우면서 사실은 신흥국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신흥국들이 힘이 빠진 건 꽤 되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힘이 빠져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지금 그동안 어렵던 신흥국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환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아닌데 보면은 뭐 말씀드렸던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런 나라들 보면은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외환이 약세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몇 가지 질문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약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분들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산업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일본에 10만 원씩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전망. 그 다음에 한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확대될 것 같은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바젤 3로 인한 국내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간에 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혹시 이 중에서 혹시 답변하실 수 뭐 있는 것이 있으면 뭐 예. 제가 14번만 빼놓고는 예, 그러시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별 전망이요. 뭐 다 좋다는 건 아실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나아지는데 다만 실물, 피지컬 어셋을 쓰는 이를테면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좀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때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그 여행이라든가 항공 쪽 이쪽은 진짜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를 이제 무기 빼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금융업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대책을 하는데 결국은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있지만 꿔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통해서 꿔주느냐? 은행을 통해서 꿔줍니다. 또 하나 부도를 안 나게 막는 거죠 지금. 근데 부도가 어느 정도 나고 소위 말하는 좀비 회사들이 좀 없어지고 그래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업이 이게 좀 발전을 하고 그러는 건데 회사들이 다 이거는 뭐 부도도 안 나고 그냥 정부가 연명시키고 그러면서 이 정부가 또 은행들한테 니네 돈 너무 많이 벌지 말아라. 지금 나오는 게 뭐 배당 주지 말아라. 자사주 매입하지 말아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금융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잘 나가는 산업에서 슬슬 좀 내려오지 않느냐. 어차피 뭐 저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융의 정점은 금융위기 때였고 그때 이후로 내리막인데 이것도 강화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번은요. 한국의 재정적자 확대 물론 됐는데 다른 나라는 더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이번에 많이 늘었고 국가 부채 비율도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한국이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한 등급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한 등급 내리면은요 다른 나라들 두세 등급 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재정적자 확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젤 3가 저는 근데 모든 게 다 저는 스톱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일단은 경제를 살리는 게 이런 가장 큰 급선무가 됐기 때문에 바젤 3 같은 그런 중장기적 계획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 바젤 3 하는 BIS 책임지다 그러면은요,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스케줄을 몇 년 미룹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 상태에서는 바젤 3를 신경 쓰는 게 그렇게 별로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소장님? 예, 네. 뭐 저는 뭐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쉬운 건 없는데요. 산업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항공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격탄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언택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읽은 것들 신문 같은 데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 같들이 풀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든지, 또 중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뭐 애플사가 우리 국내 뭐 전자기업에게 뭐 LCD를 긴급하게 요청한다라든지, 그다음 뭐 K 방역과 관련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뭐 지난 4월만 보더라도 한 2억 달러 정도씩 수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지금 보면은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뭐 코로나19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G2는 더욱더 더 오르렁거리고 있고, 뭐 여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비관할 수밖에 없는 게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어떤 틈새 영역 내지는 또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K 방역을 통해서 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고양시켰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국이 선방을 해주면서 우리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도 엄청난 규모의 이 돈을 풀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 있는, 또 우리가 관계가 다 비중도 높은 우리나라니까요. 좀 잘 활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경제 활력으로 이렇게 삼으려는 노력, 이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올해 세계 경제가 사실은 뭐 보시다시피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무역 마찰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제 여기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께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뭐 한국은 어쨌든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뭐 미국 경제학자가 한국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뒤집어 보면은 한국에 기회가 없어도 뭐 전 세계 어디에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 찾아가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로 그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세계가 뭐 망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기회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단 키트 2억 달러를 수출했듯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거를 잡는 그런 능력이 한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항상 그런 걸 주시를 하면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활용을 하면은,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능력을 활용한다면은 한국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네, 뭐 아까 조금 전에 뭐 잘 모르는 기업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히려 저는 공공섹터에 있으니까 뭐 정부나 우리 공공단체 이런 쪽에 좀 주문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쨌든 뭐 위기고요.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나라나 지금 이것을 극복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그 구제하고 긴급 지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모든 하는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에도 우리가 규제를 혁파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부나 공공섹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늘 문제되는 어떤 노사관계, 노사문화 이런 것들도 새로 재정립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국가나 기업들 뭐 제품이나 기술 어느 측면에서 경쟁력 제고하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준비 이런 데 더 많은 투자를 모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또 뭐 이
이번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아니라도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정말 주요한 정책이 됐습니다. G2가 더욱더 어른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유지되고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쏟고 실효적인 이 정책의 성과가 낼 수 있는데 좀 주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세미나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